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이번에 다룰 소재는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입니다. 핀테크는 순식간에 익숙해져 버린 용어가 되었습니다. 금융의 파이낸스와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만난 핀테크는 땡땡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나더니 어느덧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 관리와 같이 발빠르게 금융업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가장 중심이 될 기술은 빅데이터나 로봇공학, 심지어 인공지능도 아닌 블록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로 급등한 가상화폐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다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버블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혁명적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의 금융생활을 바꾸고 있고, 은행, 증권, 보험사와 같은 금융 공급자나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생소하지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기술과 정부의 대립이 첨예하고 시장 참가자들 간에도 투자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평가해 보겠습니다. 핀테크를 이해하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핀테크입니다. 구경제가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한다면 신경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토로라는 아날로그 전화를 디지털 전화로 바꾸었고, 코닥은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소니는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날로그 금융이 디지털 금융으로 바꾼 것이 핀테크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의 지점에서 처리하던 일들을 모바일 통해서 처리한 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는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디지털 금융은 금융 문턱이 낮아지고 수수료는 낮아지는 장점이 많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금융 회사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인 GM, 포드, 도요타와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을 하듯이 JP모건, 골드만삭스도 IT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경쟁 상대다라고 선언을 했고,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아예 우리는 IT 기업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업만큼 IT와 어울리는 업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은 정보를 다루는 업종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고 내용은 복잡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금융은 고도의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했고 IT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제조업과 다릅니다. 농심 신라면과 달리 공장도 없고 특별한 브랜드도,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상품도 없습니다. 다루는 것은 똑같이 한국은행이 지킨 화폐와 유사한 금융 상품들입니다. 실제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 그리고 컴퓨터뿐입니다. 모든 컴퓨터들은 금융회사의 내부와 인터넷은 외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T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은 예금 대출의 업무를 처리하고, 증권은 브로커리지 업무를 처리하고, 보험은 보험 서비스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전에는 IT 시스템으로 차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 차별할 수 있는 요소는 오로지 사람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사람이 공장이고 사람이 브랜드이고 사람이 상품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사람과 인공지능의 결합, 즉 콜래보레이션의 최고의 산업은 금융업 같습니다. 인간과 AI의 콜라보는 다음에 간단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업무를 지시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다시 인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융업은 이러한 정보 중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겁니다. IT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에게 상시 금융 결제, 실시간 정보 제공, 실시간 위험 평가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그래서 IT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금융 분야였습니다. 이미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은행 설립 인가를 획득하고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금융이 느려진 이유는 높은 진입 장벽이었고 이 장벽은 정부에 의해서 막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 소비자들이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2002년과 2008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이 추진되었지만 금융실명제나 금산분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고 IT 기술도 금융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금융실명법 시행령으로 실명 확인 문제를 해결을 했고 글로벌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IT 기술은 이제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드디어 2016년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남은 문제인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거죠. 금융회사와 새로운 핀테크 업체들 간의 지급결제와 대출, 주식매매, 보험,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자금 조달, 리서치, 자산 관리의 길이까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IT 기술은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회사는 기존의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이 강점입니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의 고객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오픈 API의 실용화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대면 거래 중심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지점과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규제 완화를 달가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급격한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핀테크는 2008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25%가 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입니다. 2008년 이후 금융산업도 IT산업도 정체기를 보였지만 이 둘의 만남은 엄청난 성장성을 기록했습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생 핀테크 업체가 기존의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금융 거인인 은행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은행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P2P 대출업체 랜딩클럽을 사례로 생각해보면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대출 업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이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안토니오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대출자인 샤일록은 결국은 보증인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회수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회수했다면 안토니오가 파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메디치입니다. 그는 한 명에게 대출해주면 빌려준 사람이 위험하지만 대출자가 늘수록 자신의 위험은 줄어든다라고 보았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여 현대적 의미의 금융업을 이루어냈습니다. 랜딩클럽은 이와 같이 투자자가 신용 등급이 다른 많은 대출자들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랜딩클럽은 신용도에 따라 A부터 G까지의 등급을 부여하고 투자자에게 최소 2,500달러로 100개 이상의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대출자들에게 투자를 하지만 하나의 투자에는 겨우 25달러, 즉 3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100개 이상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확률 99%로
8.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IT는 금융산업의 보조산업이 아니고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인프라에는 사람과 돈이 필요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은 각각 77억 달러, 62억 달러의 자금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조달되었습니다. 인력도 미국은 이미 13만 명이 고용되었고 글로벌 금융 허브를 목표로 하는 영국도 6만 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회사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 산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성장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입니다. 지금껏 다룬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무인차가 들어오는 모두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입니다. 상상했지만 현실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상이 결국은 기술을 발전시켰고 현실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니 가상화폐니 하는 개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돈이란 영화 인타임도 소재에 비해서 구성은 엉망이었는데 돈이란 소재는 매우 보편적이지만 돈이 매개가 되는 경제활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에서 나온 말인데 자금이 융통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돈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돈과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전부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고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 시스템은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있지만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때때로 통화 팽창으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2008년도와 같은 금융권의 붕괴는 금융 이외에 대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안으로의 가상통화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교환의 수단으로 일부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이라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분산 방식을 통해서 은행과 정부의 도움 없이 금융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는 폭증했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소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와 21세기판 튤립 폭동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민간에 의해서 발행된 글로벌 화폐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아니라 정체가 불명확한 한 프로그래머가 익명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그는 화폐 역사는 신뢰 역사인데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팽창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수의 화폐만을 공급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한 이유는 상상력에 있고 이 상상력으로 만든 매개체가 종교, 국가, 그리고 화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진 수단이 바로 화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도 국가도 일부를 설득했지만 화폐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만들어진 전 세계 가상화폐는 이미 1000개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비트코인이 46%, 이더리움이 20% 수준이고 상위 10개가 전체 85%를 넘습니다. 이 모든 화폐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가상, 즉 실존하지 않는 통화로
인터넷 상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통화라는 겁니다. 인터넷망을 타고 발행되고 유통되는 그런 초국가적인 화폐가 탄생된 겁니다. 문제는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정부가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이들 집단 내에서만 소통되는 돈인 셈입니다. 하라리식으로 설명하면 종교와 화폐가 결합된 상태고 국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는 유통 및 거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이전에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와 어떤 점이 달라서 이렇게 혁신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화폐는 교환수단입니다. 디지털 통화를 이용하니 디지털 교환을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임스에게 아이패드를 팔았습니다. 제임스는 돈을 입금했으니까 물건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 들어본 은행으로 돈을 입금했다는데 모두 영어로 적혀 있고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한참 확인을 하니 며칠이 지나 있었고 제임스는 이미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교환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를 믿든지 상대가 보유한 화폐를 믿어야 됩니다. 상대하는 단위가 이제 글로벌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상대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화폐도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에서 개인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런 디지털 화폐가 갖고 있는 신뢰 프로토콜을 해결을 했습니다. 혁명적 시스템인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스템이 주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앙 집중력이 아닌 분산형의 분산 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참여자 모두를 신뢰 주체로 만들었고 모든 거래 기록은 암호화되어서 저장되어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시 돌아서 한번 들어가 보죠.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 국가가 탄생했고, 이는 인간들 간의 사회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강력한 제3자가 되어서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교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톰 세계와 달리 디지털 세계인 비트의 세계는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 제 지갑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원본은 계속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상대 주소를 입력하고 금액을 적은 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그만입니다. 근데 만일 메일을 보낼 때 이미 사용했던 돈을 다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중 지불의 문제라고 불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제3의 중개자였고, 교환의 중개자는 금융회사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미 사용한 돈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금 내역 그리고 출금 내역의 거래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송금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금융회사는 각종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나를 알리고 비밀번호를 중간중간에 계속 입력하고 OTP를 사용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만일 해킹을 당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은 금융회사에도 고객에게도 가장 큰 위협입니다. 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개인들 간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전자장부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가 될 때마다 전 세계 컴퓨터에 표시되고 기록되는데, 네트워크가 동기화되는 것처럼 모든 거래 내역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블럭이 연결되면서 체인을 만들고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과연 이 어렵고 귀찮은 일, 즉 블럭을 인증하고 새롭게 연결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특정한 주체가 아니라 다수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한테 이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광부인 채굴꾼이며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어갑니다. 이런 자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는 검증이 되니 모든 거래와 모든 교환은 수백만 명의 검증 속에서 진행되는 셈입니다. 이런 채굴꾼들에 의해서 정부나 금융회사와 같이 강력한 제3자 없이도 개인 간의 거래는 안전하게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해커가 거래 내역을 조작하려고 하면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은 교환수단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이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팔면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해외 상품의 경우에는 펀드를 환매한 후 5영업일 이후에나 결제가 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중간에 금융회사와 같은 중개자가 사라지니까 비용도 시간도 압도적으로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도 모든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은 이제 만인에 대한 신뢰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가상통화는 과연 돈인가 자산인가 하는 겁니다. 가치와 저장 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은 안정적인 저장 수단이어야 됩니다. 자산은 종류에 따라서 유동성과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이 다릅니다. 예금은 유동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지만 주식은 수익성에 중심을 둔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가상화폐는 자산이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화폐는 이미 일일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연간 변동성이 60%에 달해서 주요국 통화 변동성의 6배가 넘습니다.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됩니다. 신규 상장이라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즉 IPO에 대비해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ICO, 즉 신규 코인 상장이라고 불리웁니다. 투자자는 정부의 법정 화폐 대신에 가상화폐를 주고 주식 지분 대신에 디지털 토큰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디지털 토큰으로 그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은 높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신속한 자금 마련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으로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부동산 매매 같은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스마트 계약의 오픈소스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IBM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자율적인 기기 제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입도 활용 범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응용 및 확장은 가상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1000여 개의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170조 수준으로
비트코인이 75조, 이더리움이 35조 수준입니다. 2009년도 0.1센트, 2010년도 1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은 2017년 8월 달에는 4,000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한 해만 보면 비트코인이 4배 상승할 때 이더리움은 40배가 상승했고 중국에서 개발된 가상통화 NEO는 350배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가상화폐는 21세기의 튤립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경제 패러다임의 상징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를 만든 IT 강국 에스토니아는 아예 국가 단위의 가상화폐를 검토 중에 있고 시티그룹, JP모건, 모건스탠리, HSBC 등 50개 글로벌 금융회사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신한, 하나, 국민, 우리, 기업은행의 5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흐릅니다. 정보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치는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은 인터넷 오브 밸류로 그리고 인터넷 오브 머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 국가라는 인프라를 넘어설 것인지 국가가 세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융산업의 문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과연 달 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핵심 기술 마지막 편으로 가상현실 기술과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